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4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평생 가난하게 아등바등 힘들게 살아왔는데 올해 초부터 숨통이 좀 트일 정도로 죽음의 여유를 찾았네요. 이전까지는 유튜브라는 걸 거의 보지 않고 살았는데 남편이 이 채널을 자주 보는 걸 보고 저도 덩달아 구독자가 되어 중독이 될 만큼 수시로 사연을 듣고 보고 있답니다. 다들 기구한 삶을 사신 것 같아 가슴이 매우 아프기도 했고 시원한 목소리에 저 역시 통쾌함을 느꼈어요. 그렇게 거의 모든 사연을 듣고 보니 제 이야기를 전해드릴 용기가 생겼습니다. 저도 여러 사연의 주인공들처럼 기구한 인생과 반전 드라마 같은 인생의 경험을 마주했거든요. 그럼 몇 자 적어보도록 할 테니 귀를 기울여 주세요. 부산의 한판자촌에서 유년 시절을 시작해 초등학교 때까지 자랐습니다. 시청에서 불법 판자촌 철거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그곳에서 지냈어요. 저희 가족은 부모님과 세 자매로 5식구였는데 부모님이 일용직 업으로 일하며 생계를 겨우 유지했답니다. 겨우 입에 풀칠하고 사는 수준이어서 저희는 판자촌을 떠나 한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 자리도 경쟁률이 너무 심해서 만약 떨어졌더라면 길바닥에서 노숙해야 했을 겁니다. 그렇게 겨우 보금자리를 얻어 성장기를 보낼 수 있었죠. 세월이 조금 지나 언니들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돈을 벌러 다녔습니다. 어시장에서 호객행위와 상차림과 청소 등의 일을 했답니다. 저 역시 중학교를 졸업하고 언니들처럼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배를 타기 시작했어요. 뱃멀미를 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 업으로 살게 된 거죠. 일은 힘들긴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바다 위에서 일한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끼며 열심히 살았답니다. 저까지 돈을 벌러 뛰어들었으니 저희 5식구 모두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거였죠. 그래서 전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금세 벗어날 줄 알았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던 저희에게 나가라는 명령이 떨어졌거든요. 그 아파트가 공무원을 위해 지어진 곳이고 당장 들어와야 할 공무원들이 있으니 떠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집 식구들도 쫓겨나야 했죠. 저희 5식구는 함께 살 집을 구하려고 돈을 모아봤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의 절반도 안 되는 돈이 모였어요. 그 돈으로 저희가 이사한 곳은 어느 주택집의 지하방이었답니다. 그곳은 창고로 쓰이던 곳인데 저희가 오갈 데가 없어서 사정을 해서 그리로 들어가게 되었죠. 학교까지 포기하고 돈을 벌게 되면 인생이 좀 나아질까 싶었더니 지하로 들어가는 결과를 얻었네요. 이후 언니들은 각자의 배필을 만나 시집으로 들어갔고 저와 부모님 셋이서 지하방을 지켰습니다. 계순아, 이제 너도 시집 가야 하지 않겠니? 엄마의 물음에 저는 엄마, 내 나이 20도 안 됐어. 무슨 시집을 벌써 가. 그리고 결혼은 나 혼자 해? 나를 책임질 남자가 있어야 할 거 아냐. 하고 볼멘 소리를 했어요. 그래도 부모님은 1살이라도 어릴 때 시집을 가야 더 좋은 시댁을 만날 수 있다며 선자리를 찾아다니셨습니다. 그 등살에 저도 푸념하고 결혼할 상대만 나타나면 시집을 가야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독하게 가난한 저희 집과 사돈을 맺고 싶은 부잣집은 어디에도 없었답니다. 제 얼굴이 빼어나게 예쁜 것도 아니고 학력이 좋은 것도 아니었으니 누가 저를 데리고 갈 생각을 했겠습니까? 결국 부잣집 며느리로 들어가는 걸 포기하고 말았죠. 그래서 저는 결혼할 바에야 일이나 열심히 해서 돈이나 왕창 모으기로 결심했어요. 하루도 쉬지 않고 배를 타고 일했더니 몸은 상했지만 주머니가 채워져서 보상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수년간 일해 모은 돈으로 부모님의 돈을 보태어 지하방을 벗어나 방 2칸짜리 주택에 전세로 들어가 살게 되었어요. 수십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집이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아요. 허름하고 낡은 집이었지만 처음으로 제 방이 생겼다는 것에 무척이나 기뻤고 화장실도 집 안에 있어서 신기했던 순간들이었죠. 저희 부모님과 저는 매일 뜨거운 태양 아래서 일하다 보니 피부가 까맣게 타서 누가 봐도 뱃일하는 사람으로 보였답니다.
제 나이 30이 되어서야 좋은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도 저희 식구처럼 가난한 집안의 아들이었는데 뱃일을 하다가 인연이 되었답니다. 저와 그이는 매우 짧은 연애를 하고 결혼식을 생략하고 단칸방을 얻어 살림을 차렸어요. 저나 남편이나 30 넘어서 부모님과 사는 게 부끄럽기도 하고 빨리 같이 돈을 벌어서 예쁜 가정을 꾸리려고 이 같은 결정을 했답니다. 저희 부부는 누구보다 함께 뱃일을 하며 돈을 차곡차곡 모았고 결혼한 지 3년 만에 10평짜리 집을 마련하게 되었어요. 전세가 아닌 자가로 말이죠. 그래서 저희는 마음의 여유를 찾고 있으니 자식을 낳기로 했답니다. 남편은 아들, 딸 구분하지 말고 하나만 낳아서 제대로 키우자고 말했고 저도 같은 마음이어서 아이 하나만 건강하게 낳기를 기도했죠. 하지만 임신은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요. 남들은 아이 선여명을 아무렇지 않게 잘만 낳던데 왜 저희는 하나도 이렇게 힘든지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병원에 찾아가 검사를 받아봤는데 제 몸이 망가져서 임신이 불가하다고 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16살 때 몸이 부서져라 일만 했으니 여러 곳이 고장날만 했죠. 저는 남편과 시어머님께 염치가 없어 고개를 들지 못했답니다. 아가, 괜찮어. 아이가 없다고 하늘이 무너지니? 그리고 무슨 죄라도 지었어? 고개 들어. 어머님, 죄송해요. 예쁜 손주를 꼭 안겨드리고 싶었는데 제 몸이 망가져서 절대 아이를 가질 수 없대요. 일말의 희망 따위도 없다고요. 그런데도 괜찮으세요? 그렇다니까. 어차피 애를 낳으면 돈만 많이 들어. 그러면 너희 둘은 지금보다 더 궁핍하게 살 거라고. 또 애한테 가난을 대물림해 주는 것만큼 못난 짓도 없어. 차라리 잘된 일이니까 속상해하지 마. 어머님, 고맙습니다. 세상에 어머님 같은 시어머니가 또 계실까요? 아이고, 나야말로 며느리 하나를 제대로 얻었어. 세상에 너처럼 착하고 예쁜 며느리가 또 있을까 싶다고? 시어머니는 한결같이 저를 예뻐해 주셨고 고운 말씀으로 감동을 주셨습니다. 남편 역시 시어머니의 성품을 그대로 닮아 엄청 착하고 순하디 순한 남자였네요. 한편 부모님은 뱃일을 쭉 하시다가 다른 일로 바꾸셨습니다. 부산에 새로 생긴 이불 공장이 있었는데 월급을 많이 준다고 해서 그리로 들어가셨어요. 물론 일은 엄청나게 힘들어서 몸고생이 늘어나게 되었죠. 엄마, 아빠, 도대체 왜 공장으로 들어간 거야? 그 공장장 악명 높은 사람이라던데. 사람을 노예처럼 부려먹는다고 소문난 사람이라고. 뱃일로 두 분이 먹고 살 만큼 벌잖아. 개순아, 이 엄마가 한이 있어. 우리 딸들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고 시집 보낸 거. 아빠랑 내가 조금 더 고생해서 딸들에게 조금의 재산이라도 물려주고 싶단 말이야. 엄마도 참, 언니들 다 잘 먹고 잘 살아. 나도 성실한 남편과 좋은 시어머니 만나서 잘 살고 있고. 이젠 두 분을 위해서만 살면 되는데 왜 고생을 사서 하는 거야? 그래도 부모 마음이란 게 있어. 우린 죽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돈을 벌어 적은 재산이라도 물려줄 거야. 제가 아무리 말려봐도 부모님은 황소고집을 부리며 공장 일을 계속하셨어요. 갈수록 말라가는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온 식구가 고생을 하며 삶을 살아가며 제 나이가 어느새 40이 되었답니다. 남편과 저는 자식이 없으니 다른 목표를 세웠습니다. 언젠가 선박을 마련해 선장이 되어 떼돈을 벌기로 말이죠. 이대로만 돈을 모으면 수년 안에 배를 한 척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먼저 찾아왔어요. 시어머니의 고모가 돌아가셨는데 유산을 받을 친척이 시어머니가 유일했답니다. 물론 고모님이 돌아가신 건 너무나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고모님의 보험금과 수많은 재산을 시어머니가 받게 되셨어요. 얘들아,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우리 고모가 남겨진 재산이 무려 50억이야. 엄마, 그게 진짜야? 50억이라고? 우리 그럼
떼부자가 된 거네. 그렇다니까. 우리 고모가 이런 재산을 숨기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니까. 이건 하늘이 우리에게 준 기회야. 아가, 그동안 고생 많았지? 이제부터는 이 시애미만 믿고 편하게 살아보렴. 감사해요, 어머님. 제가 이런 기쁨을 같이 누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기쁘고 감사해요. 너도 우리 식구인데 당연히 함께 누려야지. 암튼 너희들은 이제 일부터 대략 치워라. 시어머니는 수많은 재산을 상속받고 저희 부부가 뱃일을 그만하게 해주셨습니다. 마음 같아선 저희 친정부모님도 도와달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염치가 없어 그 말을 하지 못했어요. 어쨌든 저는 시어머니 덕에 뱃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마련한 대저택에서 남편과 셋이 같이 살기로 했어요. 저는 살림과 내조를 맡기로 했고 남편은 시어머니의 권유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시어머니는 많은 돈을 가지셔서 매일 여행과 모임을 하시느라 바쁘게 지내셨고요. 매달 시어머니께 생활비를 받으며 집안일만 하니 적응이 되지 않았는데 이것 또한 시간이 지나니 익숙해지더군요. 그런데 해가 한번 바뀌자 시어머니와 남편은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돈이 사람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듯이 점차 변하셨어요. 아가, 너 내가 준 생활비를 네 친정에 가져다 줬다며. 아까 네 엄마가 전화했더라. 나한테 고맙다고 말이야. 어머님 죄송해요. 지금 아빠가 허리를 다치셔서 엄마 혼자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어서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드리고 싶어서 용돈 좀 보내드렸어요. 네가 뭘 착각하는 모양인데. 내가 부자가 되었다고 네가 내 돈을 그렇게 흥청망청 쓰는 건 아니지 않니? 안 되겠다. 앞으로는 가계부를 써서 매일 보고하도록 해라. 네, 죄송합니다, 어머님. 시어머니는 처음엔 그러지 않았는데 갈수록 당신의 돈이 저에게 나가는 걸 매우 아까워하셨습니다. 남편에게는 사업자금으로 수억 원을 쉽게 내주셨는데 말이죠. 한 식구라고 하시고 저에게 야박하게 구시는 게 못내 섭섭했답니다. 그리고 남편은 사업을 3번이나 말아먹었어요. 예전의 성실한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사업이 망하는 게 크게 놀라운 일이 아니었답니다. 그이는 매일 비싼 술집에서 술을 먹고 새벽에나 들어왔어요. 또 술 마셨어? 당신 요즘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일도 하지 않고 있으면 집에서 나랑도 시간을 보내야지. 마누라가 또 잔소리네. 야, 누구 덕에 이런 집에 사는지 까먹은 거냐? 호강하고 잘 살고 있으면 입 닫고 조용히 살아. 호강? 내가 이 집에 들어와서 내 마음대로 돈을 써본 적이 몇 번이나 있을 것 같아? 내가 이 집에서 들어와서 한 거라고는 집안일이랑 밥 차리는 것밖에 없다고. 누가 보면 나를 식모로 생각할 정도야. 저는 쌓여있던 감정을 남편에게 쏟아내자 시어머니가 방에서 슬며시 나오셨습니다. 뭐? 식모? 이게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별소리 다 하네. 너 나 아니었으면 아직도 대학변 아래에서 물고기나 잡으며 살았을 팔자야. 내가 팔자 고쳐줬더니 겨우 한다는 소리가 식모라고? 참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그리고 네 아들이 술 좀 마시고 들어오는 게 화낼 일이니? 남자가 비즈니스도 하고 침묵을 다지려면 술자리는 기본 아니야. 어머님, 제가 목소리가 커서 깨셨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틀린 말은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집에 들어와서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가 생활비를 받는 거 말고 따로 용돈을 받아본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제 사정을 생각하면 뱃일로 돈을 버는 게 낫겠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시미한테 돈 내오라는 소리를 하는 거냐? 이게 칼만 안 들었지 강도가 따로 없네? 아주 무서운 년이었어. 난 이런 애인지도 모르고 며느리로 받아들였으니 아이고 내 팔자야. 애도 못 낳는 년이 뭐가 잘났다고 이렇게 기세 등등한지 모르겠네? 어머님, 말씀이 심하세요. 못 낳는 년이라뇨. 언제는 내가 없어도 아무런 상관없다고 하셨잖아요. 그거야 돈이 없을 때 한 소리지.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지 않아? 하여튼 너
이 집에서 쫓겨나기 싫으면 처신 잘해라. 그렇지 않으면 며느리를 바꿔버리는 수가 있어. 시어머니의 말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봐도 참 바보 같은 순간이었죠. 남편은 매일 유흥을 즐겼는데 룸살롱과 젊은 여자들이 접대하는 술집을 뻔질나게 드나들었습니다. 주머니에 라이터를 보고 알게 되었는데 그이는 아무렇지 않게 남자들은 원래 다 이런 데서 삽이 이루어지는 거야. 내가 여기 와서 어떤 짓을 했겠냐? 다 일 때문에 가는 거니까 괜한 시비 걸지 마라. 하고 당당하게 나왔습니다. 그래도 싫어. 내 남편이 이런 술집 다니는 걸 어떻게 두고만 보고 있을 수 있어? 앞으로는 절대 가지 마. 옆에 내가 또 가르치라고 하네. 야, 내가 밖에서 뭘 하든 간에 상관하지 마. 그렇게 찝찝하면 이혼하고 이 집에서 나가면 될 거 아니야. 당신 지금 이혼이라고 했어?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어떻게 이혼이란 말을 이렇게 쉽게 해. 아우 진짜 질린데. 애도 못 낳는 년이 기만 살아가지고 아주 발광을 하네. 야, 꼴 보기 싫으니까 너 작업만 가서 자라. 내 눈앞에서 꺼지라고.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무시와 막말을 들으며 지냈어요. 이렇게 평생 살아야 하나 고민을 거듭했죠. 그리고 며칠 뒤에 시댁에서 계속 참고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저희 아빠가 허리를 수술받게 되었는데 실비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큰 액수의 병원비를 마련해야 했어요. 저는 시어머니 앞에 앉아 부탁의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돈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아빠가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셔서 병원비랑 수술비가 당장 필요해요. 뭐? 수술? 네 애비는 뭐하는데 허리 다쳐가지고 내 지갑을 얘기하는 거냐? 그리고 내가 무슨 유슬램프도 아니고 돈 달라고 하면 무조건 돈을 줘야 하니? 죄송해요 어머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아니 빌려주세요. 제가 꼭 갚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럼 어떻게 갚을 건지 설명해봐. 네? 그럼 제가 뱃일을 하든 알바를 하든지 해서 어머님 돈을 갚도록 할게요. 그렇다면야 내가 인심을 써주도록 하지. 대신 차용증 한 장 쓰도록 하자. 이자는 10% 하자. 10%요? 그 정도면 거의 사채이자 아닌가요? 너무하세요 어머님. 싫으냐? 싫으면 관두고. 저는 은행을 가봤자 대출 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시어머니께 높은 이자를 갚더라도 빨리 빌려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차용증에 사인을 하고 아빠의 수술비와 입원비를 빌려 병원으로 향했어요. 이윽고 병원비를 계산하고 아빠의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부모님은 시어머니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돈 덕분에 돈 걱정 없이 태어나게 되었구나. 계순아, 앞으로 시어머니한테 잘해드려. 그분 아니었으면 이 많은 병원비를 어떻게 감당해야 했을지 상상도 안 된다. 그렇죠. 시어머니가 좋은 분이라 흔쾌히 돈을 내주셨어요. 나중에 제가 갚겠다니까 그럴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고요. 진짜 좋은 시어머니죠. 저는 애써 거짓말을 하며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자 시어머니가 예, 너 내 돈 갚으려면 이렇게 꾸물거릴 시간이 있는 거니? 라며 재촉하셨습니다. 저는 곧바로 시댁에서 빠져나와 급하게 일을 구하러 여기저기 돌아다녔어요. 그러다 마침내 순댓국밥집 앞에 아줌마 검이라고 쓰여있는 걸 보자마자 불이 나게 들어갔습니다. 사장님으로 보이는 아주머니께 고개를 숙이며 당장 일을 시작할 수 있으니 받아달라고 부탁했죠. 사장님은 제가 워낙 급해 보여서 그랬는지 바로 앞치마를 건네주시며 일을 가르쳐 주셨고 서빙부터 시작해 주방 설거지와 조리 방법을 배웠답니다. 그렇게 한 달 뒤 제가 번 돈은 고스란히 시어머니께 드렸어요. 계산기를 두드리시며 남은 금액과 이자를 저에게 보여주셨답니다. 정말 더럽고 치사했지만 일단 아빠의 병원비를 갚는 게 최우선이었으니 이를 꽉 물고 참고 또 참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와중에 한 손님이 저에게 치근덕대기 시작했어요. 이런 걸 말로만 들어봤지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답니다. 기분 나쁘게 대하는 건 아니었는데 자꾸 자기가 밥을 먹자, 커피 마시자 등등 관심을 보였어요. 아저씨, 저 유부녀예요. 저한테 그만 좀 찝쩍대세요. 아, 결혼하셨군요. 죄송합니다. 아셨으면 식사나 하시고 조용히 가세요. 제가 유부녀임을 밝히자 더 이상 치근덕대지 않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유부녀라고 말할 걸 하고 후회했답니다. 그래도 손님은 저희 식당에 매일 오셨어요. 민망하고 창피해서 다신 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매일 발길을 끊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식당 사장님과 다른 종업원들과도 매우 친한 사이더라고요. 사장님은 그 남자 오래된 단골이라며 좋은 사람이라고 단정하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남자를 피하고 싶어 서빙을 다른 동료에게 넘겨버렸어요. 그리고 며칠 뒤 식당 문을 닫기 전에 그 손님이 가게에 들어왔고 사장님 종업원들에게 술 한잔 같이 하자고 제안했답니다. 제가 소고기를 좀 사왔는데 같이들 드실래요? 어머 삼촌, 소고기 사왔어? 그럼 당연히 좋지. 이모들 안 바쁘면 다 같이 고기나 구워 먹고 갑시다. 저를 제외하고 모든 종업원들은 그 손님이 앉은 테이블에 앉아 고기를 굽기 시작했고 저는 앞치마를 벗고 집으로 가려고 했답니다. 저기 같이 드시고 가요. 찝쩍대지 않을 테니까 고기만 드세요. 됐거든요. 사장님 집에 가서 할 일이 많아. 저 그만 가보겠습니다. 이모, 그러지 말고 한 잔만 먹고 가. 사람 성의를 생각해서 잠깐만 앉아. 사장님과 종업원들이 동시에 제 앞을 가로막고 제 손목을 잡아 손님의 옆자리에 앉혔답니다. 이에 저는 어쩔 수 없이 고기를 먹게 되었어요. 그런데 먹다 보니 시어머니와 남편 때문에 쌓인 스트레스를 풀고 싶어 술까지 곁들여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는 연거푸 제 잔에 소주를 채워주었고 저는 바로 비워버렸어요. 모두들 한껏 취하자 남자 손님이 고백할 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당신이 누군지 알아요? 개순이 맞죠? 네? 제 이름은 어떻게 사장님이 알려주셨나요? 아니요. 우리 어릴 적에 알던 사이였는데. 누구? 나야, 수혁이 오빠. 이수혁이라고. 뭐? 나랑 고무줄 놀이를 하던 말라깽이 수혁이 오빠라고? 그래. 이제야 기억이 좀 나니? 어릴 적 수혁이 오빠는 저를 좋아해서 매일같이 쫓아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제야 왜 저에게 치근덕댔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럼 나인 줄 알고 일부러 그런 거야? 그렇지. 네 반응이 재밌어서 계속 장난 좀 쳐봤다. 그런데 네가 철벽을 치는 바람에 김이 새버렸지. 여하튼 네 남편이 부럽다. 내가 그토록 좋아하던 박 교수의 남편이 되다니. 이럴 줄 알았으면 어릴 적 부모님한테 이사가지 말자고 조를 걸 그랬어. 맞아. 오빠 서울로 이사 갔었잖아. 그런데 다시 부산으로 내려온 거야? 수혁 오빠는 서울에서 잘 지내고 있다가 고향이 그리워서 혼자 지내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성공을 해서 배를 3척이나 가지고 있는 어부였답니다. 배가 3척이나 있다고? 그것도 큰 배로? 이야, 진짜 성공했구나. 배 한 척 마련하는 것도 엄청 힘든 일인데 말이야. 서울에서 사업을 해서 번 돈으로 마련한 거야. 다 정리했더니 그만큼 돈을 벌었더라고. 수혁 오빠의 성공한 인생 이야기를 길게 들었더니 고생도 많이 하고 노력도 참 많이 했더라고요. 그렇게 성공을 향해 달리다 보니 결혼도 못하고 노총각으로 쭉 살아왔다는 말을 덧붙였답니다. 이윽고 식당에서 모두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저는 수혁이 오빠가 데려다 준다며 같이 길을 걸었어요. 결순아, 행복하니? 남편이 잘해줘? 시댁은 어때? 하나씩 물어봐. 나한테 궁금한 게 그렇게 많아? 당연하지. 내가 널 얼마나 많이 그리워했는데. 부산에서 살다 보면 언젠가 마주칠 거라고 믿고 있었다고. 나를 그렇게 생각해줬다니 너무 고맙네. 나는 그냥 저냥 살만해. 시어머니도 남편도 그냥 그렇고. 너 행복하지 않구나? 그 말을 듣는데 제 심정이 찔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당장 불행하다고 고백하고 울고 싶은 마음이었죠.
하지만 수십 년 만에 만난 수혁 오빠 앞에서 그런 꼴을 보이고 싶지 않아 꾹 참고 집까지 무사히 도착했답니다. 그날 이후 수혁 오빠는 변함없이 저희 식당에 들렀고 저와 많은 대화를 주고받았답니다. 그래서 어릴 적 감정이 새록새록 깨어나 기분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시댁에서 쌓인 화와 스트레스를 오빠를 만나며 잊을 수 없었죠. 그렇게 식당에서 일해 시어머니께 돈을 모두 갚아내는 날이 왔답니다. 어머님, 이제 제가 빌린 돈과 이자까지 모두 갚은 거 맞죠? 그래. 분명히도 그런 재주가 있다더니 용케 잘 갚았다. 너 혹시 또 돈 빌릴 생각 있니? 이거 이자 놀이가 꽤 재밌네. 어떻게 또 빌려줄까? 아니요. 앞으로는 절대 어머니께 돈을 빌리지 않을 겁니다. 아니면 말이지 정색을 하고 그러냐? 하여튼 싹수만 노래가지고. 예, 오늘은 네 서방이 삼겹살이 먹고 싶다한다. 가서 제일 비싼 놈으로 사와. 시어머니는 10,000원짜리 몇 장을 던지며 심부름을 시키셨고 저는 또다시 꾹 참고 돈을 주어서 시장을 봤답니다. 이윽고 남편이 들어와 식사 준비를 하고 삼겹살을 굽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고기를 바짝 익혀서 상의에 올리면 두 모자는 귀신같이 낙하지해서 쩝쩝거리며 먹더군요. 저에게 한 입 먹어보라는 말도 하지 않고 개걸스럽게 먹는데 진짜 꼴보기가 싫었답니다. 저는 두 사람의 진상 모습을 보고 입맛이 뚝 떨어져서 고기만 굽고 굶을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제 핸드폰이 울려 잠시 집게를 내려놓고 전화를 받았답니다. 전화의 주인은 아빠였습니다. 기순아, 우리 공장에 화재가 심하게 나서 대피하는데 그 과정에 네 엄마가 팔에 화상을 입었다. 뭐라고? 그게 정말이야? 어느 병원으로 가고 있는데. 알겠어. 바로 출발할게. 저는 다급하게 현관문을 향해 달려가는데 시어머니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님, 지가 엄마가 화상을 입어서 병원에 실려가고 있대요. 공장에 불이 크게 났었나 봐요. 그래? 그런데 네 애미는 원래 제 감에서 형이 져도 티가 안 날 거다. 그리고 팔에만 화상을 입었다면서 왜 이리 호들갑이니? 얼른 와서 마저 삼겹살이나 구워라.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다시 말해보세요. 네 애미가 까매서 화상 입어도 티도 안 나겠다고 귀에 못이 박혔니? 당장 와서 고기나 구워. 저는 미칠 듯이 화가 나서 시모와 남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고기판을 들고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그러자 뜨거운 기름이 시모와 남편에게 골고루 튀었답니다. 아, 뜨거. 너 이게 뭐하는 짓이야? 화상 입었잖아. 진짜 아프네. 당신 이게 뭐하는 짓이야? 내 팔이 녹아버린 줄 알았다고. 보세요. 이렇게 기름이 조금만 튀어도 아프시죠? 그런데 저희 엄마는 큰 불에 화상을 입었다고요. 이제 공감이라는 게 되세요? 인연이 아주 막 나가네. 감히 시애미한테 이따위 짓을 내? 당장 나가. 너 같은 년이 더 이상 며느리 두고 싶지 않으니까 들어올 생각 말고 꺼져. 안 그래도 그러려고 했어. 니들 모자만 보면 우라통이 터져. 지들이 처음부터 부자였던 것처럼 행동하는 거 이제 눈꼴 사나서 안 볼 거야. 이 졸부 쓰레기들아.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저는 곧장 시댁에서 나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의지하고 싶은 사람이 생각나서 전화를 걸었어요. 수혁 오빠, 지금 병원으로 와줄 수 있어? 엄마가 화상을 입으셨대. 나 무서워서 누군가 같이 갔으면 좋겠어. 네, 알겠어. 당장 출발할게. 오빠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병원으로 와주었습니다. 놀란 제 얼굴을 본 오빠는 어깨를 감싸주고 엄마가 입원한 병실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엄마의 팔에는 붕대가 칭칭 감겨 있었고 안정제를 맞으셨는지 깊은 잠에 빠져 계셨답니다. 이윽고 화장실에 다녀온 아빠가 저와 오빠를 보고 크게 놀라셨습니다. 너 수혁이 아니냐? 이게 얼마만이야? 아버님, 그동안 아니지, 인사가 잘못됐네요. 어머님의 빠른 기울음입니다. 아버님, 건강은 어떠세요? 허리 수술 받으신 건 괜찮으세요? 그래, 괜찮다. 집사람도 다행히 큰 화상이 아니라서 피부가 벗겨지지 않았어.
그나저나 수혁이는 늠름하고 멋있어졌구나. 예전에 내가 널 사익감으로 찍어놓았던 거 기억하니? 당연하죠. 제가 아버님이 하셨던 말이 기억나서 부산으로 내려왔다니까요. 그런데 개순이를 왜 다른 남자한테 보내줬어요? 너무 서운합니다. 야사, 농담도 잘하네. 어쨌거나 이렇게 와줘서 너무 고맙다. 다행히 엄마는 큰 부상이 아니어서 치료만 받고 퇴원하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저와 수योग 오빠는 병원 휴게실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 나눴어요. 기순아, 나한테 연락해준 건 고맙고 잘한 일이야. 그런데 이 상황이라면 네 남편이 달려야 하는 거 아니니? 아휴, 그 인간이 퍽이나 그러겠다. 나 그 인간이랑 이혼할 거야. 오늘 시댁에 나오면서 시어머니랑 남편이 어떤 인간인지 다시금 깨달았거든. 두 사람도 그걸 바라고 있으니 바로 이혼하고 새롭게 살려고. 그게 정말이야? 개순아, 네가 시댁에서 힘들게 산 건 정말 안 된 일이지만 네가 이혼한다니까 내가 왜 이렇게 기쁘냐? 가슴이 막 설레는데? 기순아, 너 이혼하고 이 오빠한테 와라. 내가 죽는 그날까지 사랑하고 아껴주고 책임줄게. 오빠 총각이잖아. 뭐가 아쉬워서 이혼녀를 만나겠다는 거야. 나중에 분명 후회할 거니까 괜한 소리 하지 마. 그렇게 말하긴 했지만 오빠가 저를 붙잡아주길 바랬습니다. 그리고 제 바람대로 오빠가 제 손을 잡으며 개순아, 오빠는 진심이야. 널 식당에서 다시 봤을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는지 몰라. 네가 나의 모든 것이 되리라는 걸 알았단 말이야. 그러니 나와 새롭게 시작하자. 라고 멋지게 고백하더군요. 오빠 고마워. 진심으로 말이야. 나도 오빠가 탐나. 내 남자로 만들고 싶지 않다면 거짓말이지. 그럼 나한테 와. 그럼 되잖아. 오빠한테 가려면 이 지긋지긋한 시댁과의 악연을 제대로 끊어버리고 갈게. 개박살을 내고 말겠어. 개순아, 그것도 오빠한테 맡겨.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거야? 큰 배를 세 척이나 가지고 있는 알부자라고. 복수도 돈과 권력 같은 게 있어야 가능하지 않겠어? 저는 오빠의 말을 듣자 복수 역시 그에게 맡기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바로 남편과 이혼 도장을 찍고 헤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다음 며느리는 애를 순풍순풍 잘난 애로 데려와야겠다. 가자 있는 년 데리고 살아봤더니 사람을 치지 못하더구나. 라고 조롱의 말을 남기셨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지옥 같은 시댁에서 나왔고 곧장 수योग 오빠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오빠는 저를 보자마자 끌어안아주며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며 맹세까지 했습니다. 절대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도 했죠. 그렇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는데 남편이 된 수योग 오빠는 제 복수를 대신해 주려고 남편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 사람들을 시켜서 일거수일투족을 보고받으며 어떤 복수를 할지 열심히 궁리했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남편이 쾌재를 부르며 저 대신 복수를 해줄 것 같다고 말했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조금만 기다려보라고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가만히 두고만 보기로 하고 남편의 내조에만 신경 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전 시댁은 기억에서 점점 잊혀가고 있어서 복수를 꼭 하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혼 도장을 찍은 지 석 달 만에 전 남편이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남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잠시 집 안으로 들이자고 했어요. 그래서 문을 열어주었더니 전 남편이 제 얼굴을 보고 화들짝 놀라는 겁니다. 당신이 왜 여기 있어? 그새 가정부로 취직이라도 한 거야? 아니, 여기 내 집이야. 내 남편 집이기도 하고. 그런데 네가 여기 왜 온 거야? 뭐? 네가 이사장 마누라가 되었다고? 이거 참 기가 막히네. 그리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 퍼즐이 맞춰지는구만. 네 남편 어디 있어? 당장 나오라고 그래. 나 여기 있어. 그런데 김씨가 저희 집은 무슨 일로? 그걸 몰라서 물어? 당신이 추천한 선박이 바다에서 가라앉고 말았어. 당신이 책임져. 내가 무슨 책임을 져야지? 김씨, 당신한테 내가 무슨 짓을 했다고?
당신이 중고배가 싸게 나온 게 있다고 소개해줬잖아. 일본에서 사면 한국 배의 절반 값이라고 말했잖아. 그래서 내 재산 모두 다 대출까지 받아서 배를 샀는데 한 달 만에 배가 가라앉았어. 전문가한테 물었더니 그 배를 살릴 수 없대. 아, 그랬어? 그거 좀 안 됐네. 알겠으니까 그만 나가봐. 뭐야? 이 자식이 나랑 장난치는 거야? 이봐, 나는 당신한테 저렴한 배를 어떻게 사는지 루트만 알려줬어. 그 배의 상태는 나도 모른다고 했잖아. 모든 선택은 당신이 해놓고 왜 엄한 사람한테 책임을 물어? 알고 보니 전 남편은 선장이 되려고 수십 톤에 달하는 선박을 중고로 알아보고 있었답니다. 지금의 제 남편이 그 사실을 알고 접근해서 한국보다 싸게 배를 사들일 수 있는 정보를 알려주었다네요. 그런데 가격이 반값인 이유가 일본에서 버릴 만큼 노후된 배였기 때문이었죠. 전 남편은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배를 사서 유람선으로 쓰려고 몇 번의 테스트를 하고 있었는데 배에 구멍이 크게 나서 침몰하고 말았답니다. 다행히 항해 테스트를 하던 사람들은 구조배에 옮겨 타서 다친 사람이 없었는데 전 남편의 배는 영원히 잠들었다네요. 그런데 더 웃긴 사실은 그 배를 수거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인양 작업까지 전 남편이 해야 했답니다. 인양 비용은 수천만 원 이상이었죠. 이 선장, 당신 때문에 내 인생, 우리 엄마 인생까지 송두리째 망해버렸어. 난 그 배에 모든 걸 걸었다고. 내가 너더러 그 배를 사려고 등 떠밀었냐? 지가 싸게 사고 싶다고 설레발쳐서 소개만 해준 게 내가 한 일이잖아. 너 일부러 그랬지. 내 1,000만 원 하나 짜고 나 엿먹인 거잖아. 아휴, 김씨, 여기서 이런다고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따지는지 모르겠네.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어. 잠깐, 당신에게 책임을 물지 않을 테니 인양 비용만 지원해줘. 이제 나는 빈털털이라 그 배를 인양할 돈이 없단 말이야. 당장 인양하지 않으면 나 감옥에 갈지도 모른다고. 싫은데? 내가 왜 헛돈을 써야지? 네가 말아먹은 인생이니 네가 알아서 치워. 남편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는지 저희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여보, 아니 사모님, 남편분에게 제발 인양 비용을 빌려달라고 해주세요. 제 인생 완전히 망했으니 속이 시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인양 비용만 해결해 주세요. 전 남편이 저에게 무릎 꿇고 비는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제 남편이 그걸 가능하게 만들었네요. 내가 미쳤니? 너 같은 이중인격자의 말을 들어주게? 돈이 생기니까 바로 태도가 변하는 하찮은 졸부 쓰레기. 이게 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네 애미랑 인생 밑바닥을 실컷 기어봐. 저는 말로는 해소가 되지 않아 울고 있는 전 남편의 따귀를 시원하게 날렸습니다. 그 순간 어찌나 통쾌하던지 이제야 완전한 복수를 한 것 같아 기뻐서 날뛰고 싶었어요. 전 남편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저희 집에서 나갔답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을 남편에게 듣게 되었는데 전 남편과 시모가 사채를 써서 배를 인양하게 되었고 처벌을 피할 수 있었대요. 하지만 사채 빚이 어마어마해서 갚을 엄두가 나지 않아 도망자 신세가 되었답니다. 남편은 어디까지 갔는지 계속 조사를 했는데 시어머니는 인천 어딘가에서 노수를 하고 있었고 전 남편은 안산에서 노숙을 하고 있답니다. 사채업자들이 계속 추적하고 있어 일상으로 회복이 아주 불가능해졌다네요. 제 남편이 얼마나 대단하고 멋진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보, 고마워. 나 대신 멋지게 복수해줘서 더할 나위 없어. 속이 아주 후련해. 별 말씀을. 내 아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거야. 그리고 당신에게 상처 주는 사람은 모두 참교육시켜 줄 거고. 왜 이제야 남편을 만났는지 몸소리치게 아쉬웠습니다. 진작에 만났더라면 전 남편과 시모에게 당할 수모를 겪지 않아도 되었을 테니 말이죠. 그래서 지금 남편 덕분에 저희 친정부모님도 편안한 노후를 즐기고 계십니다. 그이가 대저택을 마련해줘서 아늑하고 행복한 삶을 지내고 계시죠. 저야 두말할 것 없이 너무 행복하고요. 지금의 남편이 제 인생을 구해줘서 감사할 뿐입니다.
지금까지 제 인생 이야기와 전 남편과 시모의 이중성, 그리고 시원한 복수까지 다 서술해봤어요. 잠시 더위를 잊을만 하셨죠? 저처럼 고생하며 자란 분들이 제 사연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으면 더 바랄 게 없습니다. 경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만 글을 줄이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